라디오 전성시대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이곳에서 라디오가 있어 가능했던 일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실록 구성 정계 야화 라디오 한 대만 있으면 시계를 보지 않고도 하루 종일 시간을 알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고 인기를 끌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죠. 먼저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정답은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다는 겁니다. 라디오가 삶의 활력소였던 이유 중에 라디오 드라마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스토리지만은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섬마을에 이 섬마을 선생님이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라는 걸 아십니까?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 씨는요 60년대 라디오 전성시대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를 가장 많이 부른 가수였답니다.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그 63년의 동아방송의 연속곡에 그 주제가는 원래는 민요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가요 트로트 쪽으로 바꿔서 주제가를 붙인 게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이게 히트를 하는 바람에 영화도 별 재미없던 영화를 내려놨던 걸 다시 재개봉한 거 아니에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1972년 12월에 탄생한 부류의 명곡인데 역시 동아방송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이었습니다. 내가 탁 들으면서 좀 육감이 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의 주제가를 들어본 일이 없고 그런 식의 작곡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작곡을 잘했고 노래를 잘 불렀고 또 그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가 뭐 지금 들어도 괜찮잖아요. 라디오 드라마라는 것이 한 달 하기 때문에 그 주제가는 시작할 때 부르죠. 끝날 때 부르죠. 재방송을 하잖아요. 또 시작할 때 하루에 노래가 4번이나 가요. 그걸 한 달 하면 못 배울 사람이 오히려 바보잖아. 근데 그거를 히트를 치면 레코드 판매가 부지기수로 올라가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렵 우리 방송 작가들은 주제가를 잘 만들어서 이제 작사료 부수입을 얻겠다고 이렇게 애쓴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전성시대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는 흥행 보증수표로 각광받았습니다. 때문에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가를 부른다는 건 인기 가수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와 인생 고락을 함께 해온 이 두 분 역시 라디오 스타인데요. 라디오가 평생 연부를 만나게 해준 동아방송 성공채 1기생 부부죠. 동아방송에 들어가셔서 세월이 한 5년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 5년에 커플이 되신 거죠, 이제.
그 사이에 눈이 마주쳤다. 아니, 요즘 같으면 사내 커플, 사내 몰래 데이트. 그럼요. 근데 그렇지, 그때는 지금 이 TV 이전에 그 동아방송 시절에 사측에 동료끼리는 차도 같이 마시지 마라. 점심도 안 되고 물론 교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측이 있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들켰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숨기다 들켰는데 결국엔 그게 그때는 국이 아니고 동아일보의 방송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장 회의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들켜버릴 거밖에 없고. 예. 근데 결혼을 하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간둬야 돼요. 예. 그랬는데 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결혼 이제 후회하고 잘 살 거다 그냥 그래서 눈 감아줘서 결혼. 성우라는 최고의 인기 직업을 평생 동안 가져온 행복한 커플입니다. 아니, 무롱수님, 독이 얼마나 많아서 그 많은 걸 다. 네, 역시 인간님들이 쓰는 그런 독이 아니라. 그리고 저 시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러던데. 성우가 그 라디오가 한참 전성시대니까 그 동경이죠. 그냥 저는요. 그 뭐 성우 하면은 굉장히 뭐 출세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2,000명 넘게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그 시절에 예전 드라마 센터에서 1차 시험을 드라마 센터에서 봤거든요. 1차 때는 그냥 이렇게 무슨 교통 정리하듯이 했어요. 2,000명을 하려니까. 저희도 놀랬고 뭐 방송 자체에서도 놀랬고 놀랬지. 그 어렵게 2,000명 중에서 첫 번째 뭐 자르고 해서 36명인가 7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석 달을 하고 나서 싹 줄였어요. 그것도 거기서 또 잘랐어요. 또 잘라가지고서는 그리고 이제 전속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 5년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입사 이후 5년 동안 해마다 심사를 거쳐 살아남은 공채 성우 1기생들. 삼이자 전원주, 박정자 씨와 같은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아직도 TV와 연극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텔레비 탤런트보다 돈은 더 많이 벌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텔레비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뭐 숫자가 적으니까 그 프로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텔레비 탤런트로 시험 봐서 들어갔던 사람이 성우로 시험 보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일기 때. 연예인에게 인기의 척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수입인데요. 최고 인기를 누리던 톱 클래스 성우들의 수입은 얼마나 됐을까요? 라디오 르네상스 시대가 한창 무르익고 있던 1967년 11월 매일경제신문에서는 누가 돈을 잘 버나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인기 직업인 성우, 배우, 가수, 영화감독, 코미디언, TV 탤런트의 총 수입과 납세액이 보도되곤 했는데요. 단연코 성우가 가수나 탤런트보다 월등히 더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창환 씨가 연예인 중 최고 소득자였냐고요? 그건 아니죠. 1967년 상반기에 연예인 중 최고 소득을 올린 사람은 성우 이창환 씨가 목소리 연기를 해준
신성일 씨였습니다. 지금 또 얼마나 되나 계산이 안 되네. 아니, 이 101세가 또 궁금해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해 성우 이창화 씨는 80kg 쌀을 갖다가 226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더라고요. 라디오 전성시대를 살아온 동아방송 성우 공채 1세대와 옛 영화를 떠올리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 CM송 기억나시죠? 인기 만점 광고였는데 라디오 전성시대에 희한하게 가능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인기 순위와 청취율입니다. 라디오 보급률이 낮았던 1960년대는 도대체 어떻게 인기를 가늠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신문사 같은 데는 그 청취율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여러 가지 뭐 그런 여론조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생활화돼 있지 않고 다만 신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보도되는 그런 걸 이제 알고, 그러나 입소문이 당시에는 상당히 영향력을 줬었던 것 같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어지는 그런 쪽인데요. 그땐 엽서가 대단했죠. 네. 그리고 입으로 예. 그 입으로 전해지는 게 그것도 대단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청취자 엽서를 통한 조사였는데요. MBC 문화방송국은 1년에 한 번씩 청취자들에게 엽서를 받았답니다. 제일 자주 듣는 프로그램 3가지를 써서 보내면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린다고 선전을 하면서 말이죠. 또 다른 방법은 방송국 직원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어떤 방송을 듣는지 확인하는 거였는데요. 일명 골목길 탐문조사 방법이었답니다. 그 시절은 요만하게 귀에 꽂고 다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어요. 그럼 2인 1조로 한 팀은 청량리 쪽으로 한 팀은 신천 쪽으로 이런 식으로 며칠 청취율 조사를 해요. 청취율 대상기관이 미용실, 이발소, 무슨 점포 이런 데 전부 배치를 해놓아요. 그런데 그게 꽤 정확하게 맞았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 시대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엽서 같은 것이 이제 참 감명 깊게 들었다. 뭐 누구의 연기가 정말 너무 그 감칠맛이 있었고 좋았다든가 이런 거 또 개인 팬 데이터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도 각 방송사마다 라디오 드라마 경쟁 있고 그랬어요 그때?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지. 라디오 전성시대 가능했던 희한한 일은 숨은 권력자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그럼 잠시 화면 보시죠. 바로 동네 전파사입니다. 하나의 동네 방송국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인기 있는 라디오 드라마나 권투 중계가 있는 날이면 전파상의 앞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또는 방청객 여러분과 함께 가정적인 분위기로 전파상회, 미장원, 다중을 움직이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어딜 틀어놓고 있냐 그 시간에. 오죽하면 그 전파사마다 그 프로그램 개편을 봄, 가을로 하잖아요. 그러면 라디오 프로그램 그 인쇄한 거를 전파상에 다 전달했어요. 그 봄, 가을로. 그 전파상에서 그걸 붙여놓고 이제 틀어주니까. 그 전파상에 가서 맨날 방송국에 가서 사정할 정도로 그 전파상 파워가 막강했죠. 그야말로 라디오 전성시대의 전파상은 동네 서민들의 알 권리를 좌지우지하는 숨은 권력자였던 셈이죠. 그러나도 전파상 주인이
중간에 라디오를 꺼버리거나 다른 채널을 돌릴까봐 주인 비위를 맞춰가며 봐야 했으니까요. 방송국 직원들도 봄, 가을 프로그램 개편 때마다 전파상 주인들의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청취자들이 말하자면 상상력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컴프레스 되는 부분이 있죠, 배우들. 저도 텔레비전 드라마보다 그 어렸을 때 라디오 드라마가 훨씬 더 아름답고도 좋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고우면은 상상하는 사람들은 다 이쁘게 보고 이쁘게 상상을 하고, 악인으로 나면은 나쁜 사람으로 그냥 자기네들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뭐. 네, 그런 거 참 재밌잖아요.